언어 이해 23에서 25번 지문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일 하듯이 쭈르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학사 초기, 현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문 전개인가? 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 따옴표처럼 나오면서 무한소급, 순환 논증, 절차 단절 이게 뭐 핵심 키워드인지 아니면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A라고 이렇게 묶음으로써 문제에도 나오려나 봅니다. 네, 뒤에는 시간적 순서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게 꼭 시간적 흐름에 따른 이론이 발전돼 나아가는 그런 전개 과정에 관한 지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또 핵심 주장, 당연히 핵심 주장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 기억, 니은을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건데 예시가 나오면서 아까 전에 A라고 묶었던 그 부분에서 무한소급, 순환 논증, 절차 단절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예시를 보고 적용을 해야 하는구나. 저 부분에 집중해서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져가면서 독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문제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에 집중해서 강하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철학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두려움 없이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것도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밑줄을 긋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지문을 풀면서 지문을 분석하면서 알았지만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질문으로 끝나면 답이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 핵심 주장이나 핵심 내용도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포함이 반드시 되어 있고 여기서 문제까지도 도출이 되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8지문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남은 2지문은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보고만도 문제를 풀면 지문당 한 문제씩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시간이 없을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지닌 제1학문이라고 자처해왔다. 자처해왔다는 의미와 뉘앙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철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지닌 제1학문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하거나 최고의 지위를 지닌 제1학문이다라고 하면 이제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뭐뭐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사회적 분위기구나라고 할 텐데 자처해왔다라고 하는 거는 철학 그 스스로, 그 철학 그 본인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즉 필자는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 철학이 주장하는 그 스스로가 최고의 지위를 지닌 제1학문이라고 철학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약간 의문을 갖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필자의 뉘앙스를 생각해 주세요. 철학은 그렇게 자처해왔다,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라고 해서 살짝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저에는 철학적 알미,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있다. 철학이 나는 최고의 지위를 지닌 제1학문이야 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감의 근저에는 철학적으로 아는 것이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자의 뉘앙스로 따지면 이 자신감은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다, 이런 게 깔려있다라는 약간 삐딱한 시선의 뉘앙스를 느껴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철학은 철학적 암이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철학의 자기 도취는 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뉘앙스가 맞았습니다. 자처해왔다라는 표현과 뭔가 자기 도취,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근자감에 빠져서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최고의 지위를 지녔고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학문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철학의 자기 도취는 종종 철학 자체 안에서도 도전에 직면하거니와, 즉 너가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지위는 너 혼자 자기 도취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라는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철학 자체 안에서도,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조차 도전에 직면한다는 얘기죠. 특히 리트가 좋아합니다. 특히 회의주의가 그 도전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할 얘기가 회의주의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핵심 소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문은 회의주의가 그 도전의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봐요. 궁극적 진리의 인식이 소명인 철학에서, 철학에서 의심을 생명으로 하는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꼼꼼히 잘 읽으셔야 합니다. 궁극적 진리의 인식이 소명인 철학. 철학의 소명이 궁극적 진리의 인식이었구나. 또 회의주의란 의심을 생명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물음표로 끝났네요. 첫 문단에서 물음표로 끝나면 지금부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읽어가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그 경험과 누적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명확한 정답은 아마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중요하다,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철학의 소명이 뭐라고 했죠? 궁극적 진리라는 내용을, 궁극적 진리라는 포인트를 인식하는 것이 소명이다 라고 했어요. 궁극적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소명이다. 회의주의는 의심을 생명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철학 안에서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도전의 중심에 있는 회의주의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그냥 정보가 주어지는 대로 눈에 바르고 흡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강하게 읽고 나머지는 빠르게 약하게 읽으면서 시간을 압축해 나가고 핵심을 쭉 가지고 가면서 문제 풀 때 최대한 지문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지문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철학사 초기에 나타난 고르기아스의 세 명제는 철학사 초기네요. 고르기아스는 철학자 이름 같은데 사람 이름은 일단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제라고 하니까 앞으로 명제가 3개가 나올 것 같네요. 구조를 한번 발라볼까요? 첫째 나옵니다. 첫째, 또 둘째가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뒤에 나오네요.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면서 고르기아스의 세 명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회의주의의 고전적인 전형이다. 지금 철학에서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을 골라야 하는데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이 회의주의의 고전적인 얘기부터 해보자는 거죠. 첫째,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둘째,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며, 셋째, 어떤 것을 알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반지성주의의 사람에게 이 극단적인 견해는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그러나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끊고 볼게요. 지금 고르기아스의 세 명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병렬적으로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까요? 어떤 것을 알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전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언어 이해 독해 문제가 아니라 철학 시험의 문제겠죠. 이러한 철학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철학 그 자체의 얘기를 문제로 뽑으려고 하는 게 이러한 철학, 즉 회의주의의 내용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지금 포인트가 여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읽으면서 찾아야 하는 내용이 철학에서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 지금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하고 있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 모순이 있다. 그 고르기아스는 첫째, 또 나오네요. 첫째, 극단적 회의의 주체임 자신이 존재함을, 둘째,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자신이 알고 있음을, 셋째, 아무것도 전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알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해가 가는 게 앞에서 나온 하나 둘 세 번째를 뒤에서 바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고르기아스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즉시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 고르기아스가 회의주의의 고전적인 전형으로서 세 명제를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 즉 그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철학사 초기 얘기였는데요. 이제부터는 현대의 경우 극단적 회의주의는 위에서는 그냥 회의주의의 고전적 전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앞에 극단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극단적 회의주의는 알베르트의 사람 이름 가류주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따옴표가 붙었네요. 이거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가류주의. 거기다가 뒤에 한문까지 나온 걸 보면 가류주의는 이렇게 문제를 물을 것 같네요. 가류주의는 어떠하다. 가류주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다. 이런 식으로 묻는 중심 소재니까 지금 괄호의 한문에다가 따옴표까지 쓴 거거든요. 바로 뒤에 볼까요? 가류주의는 하고 바로 나오네요. 여기도 따옴표가 써서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맞춤법 하나하나 의미 없이 쓰인 건 없다. 이거는 필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즉 알베르트는 특히 모든 철학적 명제의 생명을 좌우하는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최초의 자명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시켜 나가는 철학적 지식 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고 했는데요. 이 문장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첫 문단에서 철학적 알미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아는 것은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최종적 정당화, 최고의 확실성, 최고로 확실성을 지니는 것은 최종적 정당화의 패러프레이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구조가 회의주의가 철학을 도전하고 있죠. 즉 회의주의는 도전의 중심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봤을 때 회의주의는 철학에 도전하고 거의 철학을 공격하는 입장인데 철학은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데 극단적 회의주의는 이렇게 철학이 자처하고 있는 자신감의 근간이고 확신인 최고의 확실성, 즉 최종적 정당화를 완전히 원천 봉쇄해버린다는 거예요. 색깔로 표시를 해보면 지금 회의주의가 철학을 공격하듯이 극단적 회의주의에서 나타나는 알베르트의 가류주의에서 알베르트는 모든 철학적 명제의 생명을 좌우하는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즉 최고의 확실성을 지닌다라는 확신을 이렇게 까버리네요. 까버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최초의 자명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시켜 나가는 철학적 지식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자명한 명제라는 게 최종적 정당화가 된, 즉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시켜 나가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인 것이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문장이라고 해봅시다.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철학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 신성한 문장이기 때문에 철학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지위로서 확실해서 아무도 이 명제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의주의가 철학적인 것에 말 그대로 회의를 느껴서 철학을 지금 까버리려고 하는 거죠. 회의주의가 철학의 도전의 중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의주의가 뭐라고 하나요?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거는 위에서 말하는 확실한 문장, 최종적인 정당화가 된 문장, 최초의 자명한 명제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 이런 건 없다라고 원천 봉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철학적 명제의 생명을 좌우하는데 이거 자체를 까버리면 철학적인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겠죠. 즉 최초의 자명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시켜 나가는 철학적 지식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 말이 지금 위에 있는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와 같은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베르트가 무기로 삼는 것은, 여기서의 무기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하는 근거는 뮌히하우제 트릴레마이다. 뒤에 괄호치고 영어까지 굳이 나왔습니다. 중요하니까요. 한 번 더 보라는 거죠. 이 트릴레마는 말을 타고 가다가 수렁에 빠진 뮌히하우제 남작이 자신의 머리채를 위로 잡아당겨 빠져나오려고 했다는 우화를 빗댄 것이다. 즉 쉽게 생각하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 머리끄댕이를 내가 잡는다고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말도 안 되는 우화인데 이거를 빗댄 거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아마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베르트에 따르면, 즉 극단적 회의주의자인 알베르트에 따르면 모든 하위 명제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최초의 확실한 명제를 설정하려는 철학의 시도는, 괄호치고 철학의 시도는이겠죠? 이게 또 동의어입니다. 지금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최초의 자명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시켜 나가는 철학적 지식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 이 말은 모든 하위 명제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최초의 확실한 명제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네, 이것과 또 동의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즉 다음 세 오류 중 하나를 반드시 범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실패한다라고 해서 다음의 세 오류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무한소급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다른 상위 명제를 설정하지만 제2의 명제는 제3의 명제를, 제3의 명제는 제4의 명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식으로 상위 명제에 대한 요구가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적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최종적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입니다. 순환 논증,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2의 명제를 끌어들이지만 제2의 명제를 다시 제1의 명제를 통해 정당화하고자 하므로 지금 빙빙 돌고 있는 거죠. 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2의 명제를 끌어들이는데 2의 명제는 다시 1의 명제를 통해 정당화하고자 하니까 결국에 이 역시 최종적 정당화로 볼 수 없다. 절차 단절, 계속되는 정당화 요구의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화 과정의 한 특정 단계에서 모든 논의를 중지시키고 하나의 명제를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도구마로 설정한다. 이는 합리적 논변의 지속을 단절하는 것이므로 최종적 정당화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단어 자체를 기억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 의미를 곱씹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요. 무한 소급한다.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무한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3의 명제, 제4의 명제를 끝도 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최종적 정당화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알베르트처럼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이 말과 같은 얘기죠. 순환 논증도 계속 빙글빙글 도니까 최종적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절차 단절은 한 특정 단계에서 모든 논의를 중지시킬 하나의 명제를 골라야 하는데 이거는 합리적 논변이 될까요?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논의 중에서 야, 여기서부터는 건들지 마. 이거 절대 안 돼. 이거는 절대 도전하면 안 돼라고 하면 이게 합리적 논변인가요? 그러한 합리적 논변의 과정을 지속되는 걸 단절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자체에서도 절차 단절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순환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A에 나온 무한소급과 순환 논증, 절차 단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모든 하위 명제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최초의 확실한 명제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최종적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싹 다 지금 철학을 까고 있는 거죠. 지금 회의주의가 철학을 까고 도전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철학은 뭐라고 했죠?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거야 라고 했는데 회의주의가 뭐라 합니까? 그런 걸 원천 봉쇄해.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 이런 건 없어. 원천 봉쇄를 해버려. 거기다가 최초의 자명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시켜 나가는 지식 체계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또 뮌히하우젠 트릴레마를 가져와서 다음 세 가지 오류 중 하나를 반드시 범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무한소급, 순환 논증, 절차 단정을 통해서 최종적 정당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트릴레마의 위력은 실로 막강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철학적 정당화는 일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즉 회의주의 말이 너무나도 맞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명제의 불확실성을 절대화하는 알베르트 역시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알베르트가 극단적 회의주의자로서 계속 절대 안 돼. 최초의 확실한 명제는 설정 시도 자체가 실패해. 최종적 정당화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을 절대화하는 것조차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는 트릴레마의 절대적 정당성에 최종적으로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을 확실한 것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명시적 주장과 함축적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즉 수행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알베르트가 최종적 정당화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라고 알베르트가 말하는 게 결국 절대 안 된다는 자신의 주장은 확실해라고 말하면서 확실하고 최종적인 건 없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도 결국에는 확실한 건 없어라고 말하는 자신의 주장조차 확실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학사 초기에 나타난 고르기아스가 이렇게 저희가 반박을 했던 것처럼 이 트릴레마의 위력 또한 트릴레마를 근거로 주장을 하는 알베르트 역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즉 모든 명제의 불확실성은 절대적이다 라는 불확실성을 절대화하는 알베르트가 자신의 주장은 확실하다라고 말하면서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이것도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가실 겁니다. 즉 자신의 명시적 주장과 함축적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를 수행적 모순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여기도 따옴표가 들어간 걸 보니까 수행적 모순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아마 문제가 나오려고 하나 봅니다. 수행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 계속 읽어볼게요. 수행적 모순의 발견은 민휘하우젠 트릴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증명 방식이 바로 귀류법적 증명이다. 철학은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해 최고의 확실성은 있어 라고 했는데 이거를 고르기아스가 회의주의로 까고 알베르트가 가류주의로 까고 미니하우젠 트릴레마 가져와서 엄청난 논거를 들이대면서 다 까버렸는데 뒤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니조차 틀렸어. 너는 수행적 모순에 빠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에 또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증명 방식이 바로 귀류법적 증명이에요. 귀류법적 증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명 방식은 명제 P의 모순 명제인 not P가 언명되는 순간 not P는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힘으로써 P의 타당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이런 증명 방식을 귀류법적 증명이라고 하나 봐요. 즉 확실한 인식은 없다라는 알베르트의 명시적인 주장은 확실한 인식은 없다는 인식은 확실하다라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정하려고 한 확실한 인식은 있다라는 명제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제, 이거 다 리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증명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가류주의적 회의에 맞서 확실한 명제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위에서 명시적 주장과 함축적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즉 수행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했죠. 밑에 문단에서 보면 알베르트의 명시적 주장, 즉 확실한 인식은 없다라는 명시적 주장과 확실한 인식은 없다라는 인식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함축적 행위 사이에서 지금 불화가 나타난 거죠.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수행적 모순에 빠진 거네요. 이러한 증명 방식, 즉 귀류법적 증명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가류주의적 회의에 맞서서 확실한 명제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라고 이번 문단이 끝나고 있습니다. 가류주의적 회의에 맞서라는 표현은 가류주의가 주장했던 거와는 반대로 확실한 명제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귀류법적 증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단입니다. 저희가 첫 문단에서 철학에서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아마 명백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주의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자기 파괴로 기결되므로 그 자체가 극단적으로 치달은 회의주의 그 자체가 철학의 궁극적 사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칫 독단론에 빠지기 쉬운 철학에 대해 회의주의는 나옵니다. 생산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독단론에 빠지기 쉬운 철학에 대해 회의주의는 생산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왜일까요? 무슨 생산을 할까요? 회의주의의 강력한 도전은 철학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면역력을 갖춘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철학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면역력을 갖춘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철학의 건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첫 문단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철학은 근자감이 있어 이러이러하다고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최근에 라고 하기보다 이러한 철학의 자신감을 회의주의가 까고 있다. 회의주의가 이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은 뭘까라고 하면서 일단 철학사 초기부터 가보자. 철학사 초기에 나타난 고르기아스는 회의주의의 고전적 전형인데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현대에는 극단적 회의주의라고 해서 알베르트의 가류주의는 이러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학을 까고 있어. 또 민휘하우젠 트릴레마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러이러한 세 가지의 오류를 가지고 오면서 이 세 가지 오류 중 반드시 하나를 범하게 되니까 결국에 철학이 하는 말은 다 틀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필자가 뭐라 말하냐면 이 철학을 까는 회의주의의 얘기들이 막강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철학을 까는 회의주의자인 알베르트 역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오류를 범했다. 또 심지어 귀류법적 증명을 통해 이러이러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까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귀류법적 증명도 보여줍니다.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냐? 철학이 맞다, 회의주의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철학,
있어서 회의주의가 하는 역할은, 수행하는 역할은 결국에 철학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강한 면역력을 갖춘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철학의 자기 도취에 대해서 회의주의가 도전을 하고 철학 자체에 대해서 까버리려고 하지만 이 회의주의가 결국에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철학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3번,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입니다. 네, 가류주의는 수행적 보수는 최종적 정당화 규律법적 증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옴표로 나온 핵심 소재, 핵심 단어들이 문제화된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착하게 읽지 않았고요. 지금 지문 전체를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극단적 회의주의는 알베르트의 가류주의, 최종적 정당화 이런 얘기가 여기 앞부분에 있고 뒤로 나가면서 이에 다시 반박해서 수행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규律법적 증명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지금 앞부분에서 가류주의와 최종적 정당화가 나오고 뒷부분에서 마지막 문단으로 갈수록 수행적 모순과 규律법적 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A 이론, B 이론, C 이론이 있다라고 지문이 주어지면 C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뭐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로서 나중에 병이 을의 해결로서 병의 주장을 가져왔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마지막에 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23번 문제를 풀 때에도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수행적 모순과 규律법적 증명에 집중을 해서 이거부터 봤습니다. 규律법적 증명, 뒷부분에 있는 규律법적 증명이요. 한번 일치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4번부터 볼게요. 규律법적 증명은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죠?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함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사용된 증명 방식이 규律법적 증명이다 라고 해서 바로 한 문장 내에서 규律법적 증명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규律법적 증명은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네, 이게 4번이 정답입니다. 네, 나머지도 보시면 바로 정답이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지 보는 것도 순서가 있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위 글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이렇게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 지금 지문 읽으면서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장, 이거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정답을 이미 생각하고 선택지를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쭈르륵 훑으면서 내가 생각한 정답이 있으면 바로 그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지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게 핵심 주장일까 아닐까, 핵심 주장일까 아닐까라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정답이 헷갈릴 수가 있고요. 워낙에 리트 선택지 하나하나가 정말 멋진 개소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를 유혹하는 멋진 개소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설득을 당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득을 당하고 오답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미 정답을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 지문의 핵심 주장이 뭐였어요? 철학에서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회의주의는 철학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해. 철학의 건강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라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 회의주의는 극단적일 경우 오류이지만 철학의 이론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이게 정답인 게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극단적일 경우 오류이지만 이건 틀린 문장이 아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자기 파괴로 기결되므로 라고 해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단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수십 번 목 터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만 봤어도 5번은 풀 수 있었거든요. 25번입니다. 보기에 기억 니은을 A의 개념으로 바르게 나타난 것은, A가 기억나실 텐데 무한 소급, 순환 논증, 절차 단절입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였죠? 무한대로 소급한다. 그 다음 순환 논증이었죠. 순환. 또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도그마를 설정하는 절차 단절의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을 볼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존재라는 확실한 개념이 있다. 그런데 완전한 존재가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인 신은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이 있는데,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존재인 신은 실제로도 존재해. 그리고 이러한 신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의 확실성을 보장해줘. 지금 이게 같은 내용이죠. 여기로 갔다가 결국에는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로 돌고, 그래서 존재하고 돌고 이렇게 도는, 순환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순환 논증이고요. 니은을 볼게요. 식물이라고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식물도 생명체고 모든 생명체에는 삶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의 의지를 가지는 존재는 소중하며 이러한 존재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자연의 입법? 절대적인 자연의 입법이라고 하면서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도그마를 설정한 것, 이것을 저희는 절차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지문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속도도 빠르게 내서 읽을 수 있었고요. 저는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40분 가까이 걸렸지만 사실 이 중간에 예시를 드는 문장도 빠르게 읽을 수가 있었고, 무한소급이며 순환논증, 절차 단절도 의미 자체를 단어에서 곱씹으면서 예측도 할 수 있었고, 예시도 어렵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에서 배워가야 할 것은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질문과 정답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풀 때도 순서 없이 착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뭔가 더 중요도가, 무게도가 실리는 부분부터 선택지를 보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철학 입장에서 썼다가 회의주의 입장에서 썼다가 다시 그 회의주의를 반박하는 입장에서 썼다가 라고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나의 입장을 완전히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잡은 다음에 내가 잡은 입장에 반박하네? 그거에 또 반박하네? 라고 나가야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읽어버리면 너무 헷갈려서 누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 필자의 입장은 뭔지도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중심을 잡는 거는 첫 문단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첫 문단에서 잘 잡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을 잡은 채로 지문을 독해해 나가자라는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는 지문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그 다음 지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